어제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1차 내각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8개 부처 장관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글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분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장현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원희룡 후보인데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는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은 좀 의외다, 깜짝 발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원희룡 후보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구력이 있고 경험이 많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교통 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접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도 통일위원장 등 그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많이 주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간다면 통일부 장관이 아닐까? 아니면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바로 결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수위 안팎에선 아무래도 최대 현안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회, 특히 민주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을 기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언론들은 깜짝 발탁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을 통한 이 발탁 배경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볼 때 와닿지 않는 이런 정책과의 괴리감, 그런 것들을 동력 삼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 전문가가 아닌 저를 임명하는 그 당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원희룡 후보자 본인도 스스로를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고 이 선을 긋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희룡 후보자 하면 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대선 때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 그런 걸로 좀 일단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 사안을 두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취하는데 분배를 적게 받는다고 이 문제를 범죄로 몰아갈 수 있는가? 각종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원희룡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 대장동 사태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였던 윤 후보자가 이러한 정리 전달 능력이 부럽다고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장관의 덕목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별명을 붙게 만들어준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5,500, 4,000억 나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유동규가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이걸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홍보를 다 해놓고 이번에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니까 측근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의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몰고 있는데 당시에 저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났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한때는 생방송을 할 거니까 많이들 보시라 예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최정화 기자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후보로 지명되면 그다음부터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 문제 등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에 매도한 아파트 건에 대해서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가격이 3배 이상 올렸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이냐. 네. 일단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이 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02년도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구매를 합니다. 네. 이때 매매 가격이 3억 7,5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2016년이죠. 계속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제주지사에 당선되고 2년 후에 해당 아파트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집이요, 이후에 이 집을 팔고 나서 6년 만에 매도가의 이 3배가 넘는 무려 26억 원이나 된 아파트가 된 거예요. 원 후보자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네. 제주지사가 되면서 이 아파트를 팔고 제주에 내려간 것은 10억 넘게 이 가격이 오를 것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공직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들 주변에선 사실 이거 팔지 말고 전세하고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돈이 3배 넘게 뛰었지만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속이 쓰라려 오는데도 저런 말로 그냥 자기 위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네, 믿어볼게요. 지난해 이 방송에 출연해서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그때 8억인가에 팔았는데 지금 호가인데 뭐 25억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속이 쓰리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우리까지 저게 편성하면 어떡하냐, 우리까지 연끌하면 어떡하냐라고 나름대로 정부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설 자리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네. 속이 쓰리다고 본인이 직접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그게 이제 아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그때 그 판단 덕분에 글쎄요. 앞으로 뭐 인사청문회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인사청문회에서 곤란한 상황은 좀 비껴나가지 않나 하는 게 언론들의 지금 대체적인 전망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볼게요. 인사청문회 과정도.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내 몸 맞춰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우리 전력 맞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조상과 뿌리와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린 말씀은 제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팬 서비스까지 또 잘 완벽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근데 이제 대선 때는 치열했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 대선 결과고 나온 그런 상황에서 그런지 저것을 많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첫 지역 순회 일정을 다른 지역도 많을 텐데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으로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구의 아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지역 순회 일정을 TK로 선택한 것을 두고는 대선 승리의 수은갑 역할을 한 데 대한 예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TK 지역에 공고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다. 이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분석이죠. 아울러 지난 당내 경선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TK 지역에서 연설을 하면서 향후 당선된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 중에서도 오늘은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 4개 도시를 둘러보고 네. 내일은 대구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대구 방문 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또 보고 싶은 이유가 대구 경북 지역을 간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방문한 행선지가 경북의 안동이에요. 네. 안동이 어딥니까? 안동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에요. 이거 혹시 뭐 전략이 담겨 있을까요? 배려일까요? 어떤 겁니까? 저는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대선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지지를 해주신 분들께 잊지 않고 다시 들르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당선인은 좀 유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국을 순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첫 행선지로 안동을 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안동이 TK 지역에서도 비교적 이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좀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대선 끝나고 한 정치 원로가 그런 제언을 한 게 있는데 표를 가장 적게 받은 곳을 먼저 가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표는 덜 줬지만 경북 안동 지역이 그래도 가서 또 경북과 안동의 아들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또 이 낮은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쁜 일정을 뭐 아마 지금도 소화할 거예요. 뭐 아까 일정 보니까 6시 반에는 뭐 포항에서 뭐 또 일정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앞서도 이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잠깐 예고를 했습니다만 내일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신다는 속보 나왔는데 그게 된 건가요? 글쎄요,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그 시간이 아까 알려준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이 내일로 예정이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을 주시고 화합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참석을 정중히 요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조금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 제 개인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내로 뵙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일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권상희 평론가님, 글쎄요, 막 무슨 뭐 비공개다 막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지 않고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태도도 보면 화요일 날 2시인가 4시인가 하여튼 뭐 만나기로 잡혔습니다. 좀 상당히 뭐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네. 전직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내일 방문 이튿날이죠. TK 방문 이튿날 오후 2시에 대구 달성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퇴원 축하난을 지난 24일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회동한다라고 밝혔어요. 취임식 참석을 정중히 요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면서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일정을 물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을 직접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두 사람 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마도 자제하지 않을까. 분위기상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덕담이 오고 가는 수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내일 만난다고 해서 그동안에 해묵었던 앙금이 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거에 해소되기에는 구원이 너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탄핵까지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정치인으로 좀 서게 했던 그 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사실 박근혜 전 정부를 향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상 구속 기소를 해서 뭐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뭐 보수 개멸의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당시 후보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끊임없이 당선이 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뵙기를 지속적으로 좀 청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의 의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 내민 손을 왜 잡았을까와 관련해서 분명히 본인도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시험대가 올라간 상황에서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번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른바 대구 사저 정치 논란이 일면서 이 보수층에 본인이 얼마나 소구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대에 올려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유인경 평론가님, 내일 뭐 2시든 4시든 오후에 만나요 어쨌든. 근데 2시든 4시든 그 말은 같이 밥을 먹는 일정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차 정도? 근데 어떤 모양새일까도 궁금해요. 예전에 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 때 그 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죠. 예우를 갖춰라.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당선인한테. 그런데 어떤 모양새로 뭐 예를 들어 문 앞에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마중 나와 있을 뭐 그럴 모습 정도는 상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면담했던 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전에도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하고도 식사 회동 거의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들에게 먹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시간도 아닐 뿐더러 근데 예우라는 게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버선발로 와서 어서 와주세요 차원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갈 때는 더구나 선배분에게 후배가 더 예우를 갖춰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의 시선이 관심이 훨씬 더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분의 인연 때문인 거죠. 이제 탄핵이 이르게 된 거, 수사권 이런 거 돼 있지만 하여튼 해원을 푸시고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양쪽 어르신들로서 좀 하시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오후에 언론들이 아마 현장 생중계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만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유영하 변호사는 한 30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이내로 만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말에 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하기에 앞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잠깐 머리도 식힐 그런 시간이 주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정확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토요일입니다. 모교인 이 서울 성북구 대강초등학교에 깜짝 방문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당일 오전부터 이 대강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주최를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의 굿즈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굿즈 판매라고 하면 어떤 아마도 이 학교를 주제로 뭐 조그만 상품들을 판매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 경호원만을 대동한 채 평소와 다르게 공식 행사와는 다르게 헤어 손질도 하지 않고 또 검은색 점퍼에 아주 편안한 이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광초 아이들하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 직접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 네. 근처 지나가다가 네. 아 이거 연락 그대로.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아니. 네. 네네네. 여기를 갔다가 우리 어릴 때 여기를 폭포대처럼 해서 여기 가까이는 가지 말고. 학교 구석구석을 입구에서부터 보면서 참 많은 회한 옛날 생각에 잠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철문을 향해 진짜 어릴 때 골대가 없어서 철문을 진짜 골대 삼아 축구하게 됐는데 진짜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학창 시절 보냈나 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막 경원이 막 수십 명 올 줄 알았더니 비교적 단출한 경원 몇 명만 대동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윤 당선인을 본 학부모가 놀라서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윤 당선인은 뭐 근처 여기 지나가다가 와 옛날 그대로네 라면서 학교를 둘러봅니다. 네. 학부모님이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려야겠다고 하는데도 윤 당선인은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치고 학교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는데 학교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학생들에게 몇 학년이냐, 지금도 3학년에 2층에 있냐 등의 질문을 하고 학생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네. 이 모교 방문 이유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이 굿즈 판매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산책 중에 우연히 알고 직접 방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선인 비서실조차도 이 방문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광초 교장조차도 나도 학교 행사를 챙기느라 윤 당선인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방문 사실을 알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알았다면 교장 선생님이 마중을 안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대광초 교장 선생님이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윤석열 당선인 대광초 시절 모습이랍니다. 그때하고 뭐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선 거는 많이 바뀌었을 거고 대광초 여기 곳곳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때 손때 같은 거 계속 묻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권상희 평론가님,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비교적 수수한 모습으로 막 어디 나들이 뭐 이 조깅 갔던 모습 그런 바람막이 점퍼만 입고 갔던 모습 이제 봤단 말이에요. 취임해서도 저런 모습 가끔 보여주길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 뭐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 전부 이 경호 삼엄하고 어디 하면 막 수십 명씩 행차하고 그러지 말고 저렇게 그냥 진짜 불쑥불쑥 현장 가서 만나고 5분이라도 얘기 나누는 게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저 모습이 바로 이 소통하는 모습, 소통의 진가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경호원 여러 명을 대동하고 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인의 장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원이 많으면 당연히 시민들이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당선인 아직 취임 전이에요. 취임하고 나서도 그대로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기자실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중요한 건 이제 기자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채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분들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모습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초등학교 후배들도 길을 살려주는 문구도 가방에 적었습니다. 또 후배들 신났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 소통 얘기 나왔는데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장현미 변호사님, 벌써 일각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집회 시위 장소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근방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완전히 불허가 됩니다. 반면에 청와대, 지금 종로구 청와대 인근 100m 반경에서는 시위가 허용되게 되는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집시법 1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내 집회 시위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찰은 이 관저를 당시에 이 법률이 성립이 됐을 당시에 관저랑 집무실, 숙소가 한 공간에 있어서 관저에는 집무실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따라서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이내에는 집회금지 지역을 지정을 이런 맥락에서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이제 정반대의 풍경이 되겠는데 용산 쪽에 아마 집회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이나 효자동 인근 아마 한산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청와대 개방되니까 관광지가 될 거예요. 야, 관광지 되면 또 효자동 주민들 막 그 관광객 몰려들어서 북적북적해서 또 불편 겪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정아 기자님, 이제 뭐 집무실 근처 집회 불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여론 반발 여론이 있으면 이것도 또 인수위가 또 당선인이 들여다볼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국민적 기대감 이건 지금 어느 상황일까 좀 궁금합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굉장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8일 국민 유권자 2,500여 명을 상대로 윤 당선인에 대한 취임 후 국정수행 전망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잘할 것이다라는 이 긍정 전망이 50.4% 그리고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하는 이 전망은 45.3%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1.6%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부정 전망은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오차범위 밖 5.1%포인트 이 격차가 나는데요. 일단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나오다시피 윤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이 대선 직후인 3월 2주차 조사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52.7%였는데요.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49.2% 그리고 46%로 하락을 하다가 사실 2주 전 48.8%로 반등한 이후부터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혹시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반전한 거는 용산 집무실 관련 논란이 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효과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낮게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던 그런 시점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청와대와 접점을 찾아서 이제 이전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근데 지금 여가부 장관, 내정자, 내정자가 어제 발표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민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었던 강성의 이미지가 유연한 이미지로 변화했다는 부분에 점수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화상회의를 엽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준비해온 겁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준비해온 전쟁입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받은 수천억 달러의 돈은 무기 생산과 축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쌓아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민 사람들을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옷, 휴가 가는 것, 교육 등등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국민들한테 군 입대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군 입대는 유일하게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 우크라이나 저트로 올 때는 굉장히 놀랍니다. 무엇을 놀라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먹는 것, 집 안에 있는 가구 등등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보고 놀라곤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저트로 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물건을 hum쳐가며 이를 러시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기계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러시아로 보내곤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인이 반탄조끼에서 반탄판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노트북을 반탄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네, 지금까지 국회 도서관 대강당 화상 연설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회의를 잠시 연결해 드렸는데 한 15분 정도 이 화상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화상 회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이 요청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나누자, 아픔을 나누자 그런 취지로 이제 이 마련이 됐고요. 지금 아마 이 처참한 상황을 초반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지금 G7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기도 했습니다.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서방 국가 중에 처음으로 가서 이 아픔에 참 러시아 군인들이 벌인 학살의 현장 처참함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그리고 오늘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 전에 들으셨죠? 러시아 군인들이 일단 퇴각을 하면서 학살은 물론이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컴퓨터며 뭐며 지금 전리품으로 다 약탈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오늘 우리 언론들도 그냥 그런 대목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진행되는 화상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공 무기를 좀 지원을 해달라 좀 그런 요청을 할 계획도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각국 국회 화상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주된 취지가 세계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세계 정세에 비춰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그 호소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초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각국 화상 연설 이미 수십 개국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각국이 겪은 역사적 아픔과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대비하면서 각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의회 연설을 했던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숲과 들판, 해변, 도시와 마을, 거리와 언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해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미국에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을 인용하면서 9.11 테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월 17일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언급했고 3월 20일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적 아픔을 직접 언급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호소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두 번째 이제 화상 회의를 한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여러 국가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참상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영상에서는 지금 민간인까지 침탈해서 러시아로 여러 물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호소를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침략을 받았다는 사정,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또 참상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이런 우리 한국의 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점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살상 무기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지금 물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탄 헬멧, 그리고 모포, 그다음에 의료할 수 있는 그 의약품들, 그리고 이 물, 그런 것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살상무기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화상회의를 통해서 도와달라, 그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은 종합뉴스 시간과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호소를 하고 싶겠어요. 자국민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 처참합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연설을 보면 느끼는 게 처음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개그맨,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공격을 받는다라는 비난이나 억측도 있었지만 뉴욕 타임즈인가요? 타임즈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찰리 채플린에서 처칠로 변신했다. 한 지도자의 이런 힘이 우크라이나를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그 서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좀 요청을 했지만 이게 살상 무기는 절대 못하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세계 평화에 호소하는 저분의 모습을 우리 정치인들도 좀 보시고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힘내길 바라고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 우크라이나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요. 이 김건희 여사 얘기하려다가 이제 잠시 제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SNS를 다 공개로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본인 SNS를 통해서 뭐 환경 문제랄지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뭐 남편인 윤석열 당선인이 토리 아빠로 유명한 것처럼 본인은 그러면 토리의 엄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키우는 또 반려묘, 반려견 사진을 적극적으로 또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4일에는 본인들이 직접 키우는 고양이 3마리가 침대에 이렇게 좀 안온하게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지난 8일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텀블러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또 한쪽에는 상장이 게재돼 있는데 이 상장 수여자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 적혀 있는 상장에는 이 텀블러를 사용해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그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가 적시가 돼 있고요. 또 그제에는 또 폐 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겼던 학대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또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게시된 언론에 공개된 저 SNS 사진 중에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사진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환경보호 상장 게시물입니다. 이 환경보호 상장이 인쇄 형태가 아니라 펜으로 그리고 글로 쓴 듯한 형태입니다. 이를 두고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 일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사태와 결부가 돼 있는데 지난 4월 5일에 부산대학교가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고려대학교가 조민 씨의 학부 입학 취소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고려대학교는 지난 대선 전인 2월 22일에 이미 입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 8일 김건희 여사가 이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이 조민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해 각 입학 취소받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이다. 즉 다분히 의도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일단 권상희 평론가님 이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조민 씨를 겨냥하려고 이렇게 이 사진을 올렸다. 지금은 그냥 이 가운데 사진 잠깐 다시 볼게요. 확대 좀 해보세요. 지금 상장 돼 있는데 받는 사람은 누군가 봐요. 저게 다 이름은 가렸는데 위 사람은 뭐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 종이컵 절약하고 이랬다. 타의 모범이 됐다. 이에 표창한다. 수여자가 4월 4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 컨텐츠 대표에서 김건희. 이걸 지금 조민 씨랑 연계한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민 씨 입학 취소가 연달아 결정이 된 것이 보도가 됐잖아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이걸 조민 씨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결부시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상장을 놓고 봐도 4월 4일이에요. 조민 씨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짜만 본다면. 그리고 저기 사진을 보면 텀블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텀블러를 보고도 이 여권 지지자들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게 아니냐. 왜냐면 조 전 장관이 텀블러를 자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 보도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이미 써져 있어요. 그리고 4월 4일 시점만 봐도 식목일을 앞두고 일회용품 좀 자제하자라는 취지에서 SNS에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과한 해석을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공격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대선 결과가 0.73%포인트 차다 보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겨우 한 달 됐어요. 근데 한 1년 지난 것 같은 사사건건 싸웁니다. 사사건건. 이제 정치는 공격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하고 지금 흔들기 작전을 아니 네티즌들도 너무하잖아. 사사건건. 아니 근데 일단 알리바이로서는 이제 권 평론가 말씀대로 4일날 상장을 수여한 걸로 돼 있고 또 의미로 보자면 그러니까 알리바이로서는 무죄 증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코바나로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바나에서 직원한테 준 걸 이렇게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죠.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이 코바나 기업이 사적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네. 이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없으니까 취할 수 이익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공적 영역의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으실 텐데 굳이 상장과 텀블러를 했다는 거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 뭐 직원들 사기 양성이나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좀 안 하셨으면 오비기락이라는 말도 있듯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고양이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그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는 한 번 올리시기 전에 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네, 앞으로의 이 행보도 조금 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또 대통령 부인 위치에 걸맞은 또 행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에 결국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정말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내홍이라는 글자가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치닫고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작심 반격에 나섰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감히 출마 선언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몇몇 의원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이번 선거는 누가 나가도 집니다. 서울시장 선거 절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괜히 대표님 나갔다가 또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가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법률스님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 이 어려운 형극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제가 현역 국회의원 지금 총선 불출마는 2년 뒤에 일이고 지금은 2년 현역 국회의원 임기를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될 기회도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는 글쎄요. 장현미 변호사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화자찬성 발언 같아요. 자기가 지금 뭘 짊어지고 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요. 지금 아예 국회의장 된 것처럼 얘기해요. 또 벌써 또. 네. 사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본인이 결단을 내렸다는 측면을 호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최상의 카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인이 인천에서 5선을 역임했고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출마한다는 게 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 전직 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물론 겸허히 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치인 송영길로서는 앞으로 총선에는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뭐 국회의장의 후보군이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선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간판으로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냐.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현직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고 6월 지방선거가 대선 패배 너무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히나 서울 그리고 대선 어떤 결과물로서도 경기 지역은 뭐 47만 표로 이기긴 했지만 서울 지역은 많은 표 차이로 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패색이 짙은 이 상황에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총대를 메고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당내에서도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손을 드는 사람들도 없었고 거론이 되는 인사들도 사실 서울시장급으로는 정치적 체급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은 결단을 내린 부분을 국민들께 좀 호소드린 것 같습니다. 나가려는 사람이 왜 없어요? 이번 6명, 총 6명인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후보자보다 내가 더 잘났다. 중량감도 있다. 다선 의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더 솔직하게 들렸잖아요. 왜 뭐 갖다 붙여요, 이유를. 그런데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공동 선대위원장들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지금 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게 싸워줘야 되는데 이 싸움을 회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것에 정면으로 나가 싸우는 게 책임지는 것인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면 제가 서울시장 출마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정치의 가정법은 무의미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서울 주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뻔히 지는 선거다 했다는데 지금 내심 각오를 들어보면 서울시장 이겨서 대권 발판 뭐 그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 차차기를 송영길 대표가 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기게 된다면 다음에 차기 대권 도전 안 하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이 발언들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 귀에 걸리는 발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기에 제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하는 건 사실이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나 말고도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직 당대표로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직 리더로서도 보여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전직 대표라면 당연히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김영춘 전 장관 이제 정계 은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저격수로 나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참 뭐 자신에 대한 비판론이 뭐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송 전 대표의 명분 없는 출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유를 밝혔는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제 아들, 딸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 직장 여의도가 서울입니다. 국회가. 22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학교에 있을 때는 서초동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다녔습니다. 우리가 서초고등학교로 그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바로 제가 그 앞에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봉천동에서 신혼살림을 하면서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 학원 강사로 뛰면서 제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됐습니다. 서울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네. 서울과 인연 찾아보니까 많네요, 송 전 대표. 아니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인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할 때 인천과의 연고는 뭐라고 또 강조했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사실 책임론 주면 저분도 뭐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연고를 막 강조해요? 약국에 연고가 있지.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저도 뭐 부산, 대구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서울시장이란 자리, 서울시 후보 내는 것 사실은 송영길 후보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지난 선거 때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를 내세우지 말았어야죠.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로 후보 안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냐는 거죠. 우리 당 내지 맙시다. 이번에 깨끗이 해야 대선이건 다음 지자체건 좋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송영길 후보 명분 없어요. 뭐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만 저는 서울시장 나설 때 명분을 그냥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대신 화살 다 맞겠습니다. 저번에 뭐 다리도 다쳐서 목발도 짚었고 그다음에 이거 맞아서 머리도 썼으니 어딜 다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장이 되길 때는 우리가 곳곳에 살았어요. 저도 본토백이에요. 신사동 입주가했어요. 이거는요. 윤석열 당선인처럼 당선되신 다음에 곳곳에 인연을 훑어가면서 해주셔도 될 말씀입니다.
어떤 민주당 안에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드문 것 같고 네. 일반인도 다른 당을 초월해서도 서울 시민인 저조차도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2년 강조하느라고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쓴다는 건 이해되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앞에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단 말이 정말 이건 부적절하네요. 안 해도 될 말 했던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현직을 내보내 지방선거도 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면 어떡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패배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 다 이긴다는 각오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그러면 저 말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후보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겁니까 혹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송영길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가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인이 나이는 비교적 어리지만 비대위원장이면 대안이 있는 비판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송영길 후보의 어떤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게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의 현실적인 다른 대안 카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겠다라고 좀 공언을 한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등도 오세훈이라는 정말 존재하는 상대방 이 후보의 대항마로서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중량감 있는 인물을 민주당으로서는 물색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라는 대안적인 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 내왔던 김민석 의원이 어떤 제안을 내놨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어제 SNS에 이른바 서울시장 신사임방을 띄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송 전 대표를 포함한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당내 경선 신청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의원이 일컫는 서울시장 신사임방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김 의원은 이 인물들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강경화 전 장관은 글로벌 서울의 시대 정신에 맞고 보궐선거를 지원해본 통합형 여성 지도자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 선거에 잘 준비된 매력적인 포스트 386형 정치인이다. 김현종 전 차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과 함께한 실용형 글로벌 검투사다. 박용만 전 회장은 재계 김근태 같은 느낌과 이력을 지켜온 기업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지지율 2%에서 시작해 대역전을 일궈낸 조순 드라마의 2022년판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박영선 등 대선 주자급 후보들도 당이 부르면 나간다는 당인의 의무를 가슴에 품고 호출 준비를 하되 가급적 마지막 카드로 남겨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솔솔 피어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도 송영길 후보도 뭔가 또 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해야 될 시간도 너무 촉박한 상황인데 갓쓰고 망건 쓰다 장 다 파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을 통해 도대체 왜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할 기회를 줘야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꿀단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시간은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서울시장을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한번 지켜볼게요. 어떤 구도,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선거,
지자체 선거가 대구시장 선거일 겁니다. 지난주에 불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지지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후보들도 지금 바짝 긴장할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건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홍준표 의원도 좀 안 좋게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원래 뭐 홍준표 선배님이 약간 말씀이 좀 투박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고 또 지지 동영상을 보내주신 점에 있어서 제가 일부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다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비난은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홍준표 선배께서는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상의 형국은 유영하 변호사가 추격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 얼굴 보면.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영상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이 영상을 또 틀었대요. 관련 그림도 다시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 지난 5년간 힘들고 외로웠어도 정말로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던 그 일념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올곧게 걸어가겠습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박 전 대통령이 맡기로 했다는 건 알려졌는데 그냥 진짜로 자신의 마케팅에 활용하네요, 지금 저 영상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심을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 지금부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유영하 대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돕기 위한 메시지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진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서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돕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내신다면 이 탄핵의 강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려되는 지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저 개소식에는 우리 눈에 익었던 인물들, 지금은 쉽게 말하면 배지가 떨어진 그런 인물들도 보입니다. 벌써 친박들 중심으로 벌써 이렇게 재편이 되나 봐요. 여기저기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친박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친박들이 정치 세력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100% 믿기는 어렵죠. 근데 계속 이 면면을 보면 사실 친박이라는 의미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상에서 이미 벗어났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헐적 친박, 네. 선택적 친박, 자기 이기적 친박들만 많았기 때문에 친박 마케팅은 이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걸로 같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 이제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후원자 위원을 하는 거는 5년간 그렇게 물심양면 도와준 데 대한 의리의 표시로서 감사의 표시로서 할 수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케팅이 어느 정도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흔들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궁금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현민 변호사님. 네. 저 영상, 박 전 대통령의 저 영상. 일단은 이 촬영 시설이 있는 곳에서 찍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 곳에만 게 아니라 카메라가 양쪽에서도 잡고, 그리고 밑에 원고를 본 게 아니라 앞에를 주시하고 했다는 거, 앞에 무슨가 화면 뭔가 말을 띄우는 장치도 있어서 프롬프터 같은 거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가로 세로 연구소 사무실이 대구의 뭐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 있다는 뭐 이런 말인데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영상을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편집이 돼 있고 앞에 원고가 제대로 준비된 상황에서 읽어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저에서 별다른 기기나 장비 없이 찍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어떤 그 장비가 잘 갖춰진 공간에서 찍지 않았을까? 그곳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석이 나오는데, 왜냐면 그렇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사저에서 150m 거리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숨기질 않았는데 현수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세요.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런 문구까지 내건 상황이라서 뭔가 이 사저를 마련하는 데도 가세연의 도움을 받았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세연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뿐 아니라 여야에서도요, 박 전 대통령 영상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구를 뭐 지지한다. 네. 그것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국내 정치, 또 현실 상황, 지역적인 문제 이런 걸 좀 면밀히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이걸 뭐 꼭 특정인을 어떻게 뭐 도와라 이런 것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첫 개입을 대구시장 개입으로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뭔가 저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 수준에서 끝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까지 갈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신세 갚기로 유영하 변호사를 돕는 거라면 저 발언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뭐 당연히 쓴소리 나오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다는 목소리가 나온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던 것이, 사실 현실 정치라던가 현세에 좀 더 뭐랄까요, 신중하게 돌이켜보고 그리고 지지를 하더라도 이후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 저도 그 부분에는 사실 한 표를 더 던져봅니다. 후원 회장은 맡을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용서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